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김장겸 MBC 정치부장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토론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비롯해 대선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대선 전략은 무엇인지, 공약들은 실현 가능한지 패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방송 토론에 응해주신 박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토론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CBS 김주명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정은창 KBS 정치부장입니다. 최은수 MBN 정치부장입니다. 민성기 SBS 정치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종 YTN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에 제한된 시간은 없지만 1시간이라는 토론 시간이 정해진 만큼 간략한 질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근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많이들 힘들어 하셔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정 운영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와 쇄신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집중을 하고 또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 나라 만드는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토론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잘하시는 것 같은가요?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빨리 결정해서 링에 빨리 올라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문은 역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KBS 정부장.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 10시 반부터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나서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담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그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박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단일화 이벤트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 안 된다. 오늘로써 한 27일 대선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 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단일화에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그 정책 검증이라든가 또 인물에 대한 그 검증, 이런 것이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쇄신이 아니라 정치의 후퇴다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대의보다는 누가 더 유리한가 하는 그 권력 게임일 뿐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일화를 이벤트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여태까지 했던 것이 지난번에 단일화들도 전부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 국정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그리고 박 후보께서는
야합이다. 그리고 권력 나눠먹기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박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 어떤 후보로 되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은 아마 가장 큰 제목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누가 더 뭐 쉬운 상대가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이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뭐 주택 걱정, 교육 걱정, 뭐 그 여러 가지 삶의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진정성을 갖고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천이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는가. 저는 거기에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단일화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 새누리당과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또 국민들께서 그거를 알아주시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관한 계속되는 질문, SBS 민성기 부장입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맹 비난하고는 있지만은 이를 뛰어넘을 정치적인 전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내에서조차도 좀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박 후보가 숨겨놓으신 비장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뭐 아주 기발한 그런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정치 공학도 그 진심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 그 실천에 대한 믿음을 드리고 또 국민에게 꼭 맞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바뀐다고 해서 변화가 아니라 그 국민이 진짜 정말로 원하는 변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변화, 이런 것을 국민은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지금이 민생의 위기며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또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그 진정한 변화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내에서는 이회창 전 대표가 곧 지지 선언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호남 총리 런닝메이트설, 또 박 후보 본인의 비례대표 사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만약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언제쯤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 전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곧이요. 그리고 뭐 이회창 전 총재께서는 좀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YTN 상수정 부장. 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최근에 부쩍 그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 최고의 쇄신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여성이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최고의 쇄신인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으로 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는 획기적인 그 리더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기 뭐 전부 거의 남성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헐뜯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남성 위주의 그 권력 투쟁 이런 정치를 우리가 쭉 봐왔는데 이제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 어떤 국민의 삶,
또 민생을 챙기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국가가 발전을 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좋아졌는데 지금은 국가는 발전했다는데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그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여성 리더십이야말로 그런 그 국민들의 그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더 그런 일에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패거리 정치라든가 뭐 밀실 정치 또 그 권력 투쟁, 부정부패 이런 것도 그 여성 리더십이면 더 좀 고쳐지고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편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뭐 이런 데 대한 편견들이 있는데 이제 여성이 뭐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던 그런 뭐랄까 유리 천장 같은 거 이런 편견 이런 것을 타파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 변화와 그 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보면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탄생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또 국가도 안정적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그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여성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능력 있는 남성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성 대통령은 절대 할 수 없는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강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뭐 말씀드렸는데 여성 대통령이라면 어떤 권력 투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삶, 민생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 어려운 살림에도 학교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섬세하게 책임지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그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패거리 싸움 이런 데서 좀 그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민생을 살피는데 좀 섬세하게 더 잘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 대통령론은 그쯤하시고 또 한 가지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고 계신데 MBN 최 부장 부탁드립니다. 네, 박 후보께서는 모두 발언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선거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시고 계신데요. 호남을 방문해서 국민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인사 대탕평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곧 호남 발전이고 이게 국가 발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호남 발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동서화합과 호남 발전을 끌어낼 계획이신지, 또 인사 대탕평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에서 또 한 번 도약을 하려면 저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금 동서화합을 얘기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지역뿐 아니라 계층, 이념, 세대 간 이 4대 그 갈등이 좀 해소돼서 국민이 그 한 마음으로 어떤 에너지를 모으고 그 마음이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 대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갈등의 경우는 이제 그 인사 대탕평을 통해서
그 어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런 그 자리에 적합한 분들은 인사 대탕평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런 그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역에 대한 차별, 이거는 어떤 형태든지 그런 차별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전 지역이 어느 지역에 살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또 100% 대한민국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간다면은 저는 이런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이런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 대통합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인사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유신시대 피해자들까지 껴안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진통일당을 합당을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보가 충청권과 호남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포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당 밖 통합에만 치중한 나머지 당내 통합에는 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정치공학, 그러면 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우리가 선거에서 좀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정치 공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치 공학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또 심지어 포퓰리즘까지 내세우는 그런 것을 정치 공학이라고 우리가 경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에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 지금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정치를 하는 15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거, 실천했던 거, 지금도 또 책임감 있게 더 크게 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예. 네, 정치공학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박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문 CBS 김주명 부장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그저께 이 토론회에서 박 후보에 대해서 평생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또 유신을 미화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 자체보다 박 후보 주변 세력에 문제가 있다. 즉 지난 5년 국정을 망친 집권당의 집권 연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와대에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와대의 생활이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청와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게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굉장히 철저하셨기 때문에 입는 옷이나 먹는 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중류 생활하고 같게 하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고, 또 근검절약 정신은 말도 못합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저하고 관계 없는 데라도 전기가 들어왔으면 이거 아깝다고 끄고, 또 물이 줄줄 새는 데 있으면 제가 수도꼭지를 잠굽니다. 그리고 항상 식사할 때도 어머니가 여기 우리 계속 사는 거 아니다. 이제 아버지 임기가 끝나면 우리 신당동 집 옛날에 살던 그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시키셨고, 어머니 스스로가 정말 약한 저소득층, 사회 약자들, 어려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저한테 또 저희들한테 들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었고, 또 제가 청와대 나온 지가 지금 30몇 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에 가서 모든 분들을 다 만납니다.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그 호흡을 하면서 지내는 거고, 또 그런 그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정치 개혁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정치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내 민주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온통 구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교과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모른다, 그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하는 거는 이거 자기 그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 손해만 볼 거라 했지만,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내 민주화도 이뤘고 또 공천도 개혁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민주화가 어떻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죠. 예, 이번엔 이제 거꾸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왜 야권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지, 또 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야권이 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그 후보들의 모습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그 두 분에 대해서 전에 뭐 좀 좋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정치는 이렇게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그 정권에서 거기서도 핵심적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를 했던 분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미 FTA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또 지금 그 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그 주장을 하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보시면요, 그 정권 시대에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올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다는 거, 이것도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어떤 제대로 된 그거를 내놓지 않고, 이제 그런 데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민생 위기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냐. 또 뭐 어제 토론 같은 걸 봐도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서로 견해의 차이가 큰데 뭐 나중에 단일화 된다 그래도 그 어떻게 될 건지 국민들도 알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 엄청난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네, KBS 정부장. 박 후보께서 지금 막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그 박 후보 행보를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청바지 입으셨죠? 예. 예, 또 말춤도 추고. 최근에 또 그 아마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유명 인사 개인데 아마 이름이 브라운인가요? 브라운이죠. 예. 개도 끌고 나오고. 아마 이제 젊은 층과 소통하려는 노력,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젊은 층들을 만나보면 그런 퍼포먼스도 좋지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방안들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 그 신문인가요? 거기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정책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지 않고 정책만 딱 내놓고
이제 어떤 정책을 택할 건가 할 때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저 군대, 뭐 군 복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가 5개 중에 3개 분야에서 많은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를 아파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쭉 그 연구를 한 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저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계층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제를 경청해서 듣고 그걸 어떻게든지 소화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실천이 될 때 이게 소통이지 뭐 소통이라는 게 무슨 쇼하고 무슨 이벤트 벌린다고 그게 소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예, 제가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미니 홈피 그것도 개설했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그 여러 계층 세대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서로 잘 맞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실 거예요. 소통 이야기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남과의 소통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있었지만 이제 동서화합 그리고 뭐 100%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 같은 분 영입하셔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실제 득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에서의 예상 득표 얼마나 기대를 하십니까? 제가요 이제 당 대표 때도 그렇고 그때 비대위원장일 적에도 이번에 얼마 나올 걸로 기대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정도로 저는 자신합니다 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질문에는 제가 확실하게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는 데에서 그쳐야지 함부로 얼마를 받겠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절박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BS 민성기 부장. 네,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서 펀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불순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박근혜 후보도 250억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야권의 펀드가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야권 후보들이 만드는 펀드와 박근혜 펀드는 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펀드를 우리도 하자 하는 얘기를 전부터 했는데 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늦어졌어요. 이게 조금 저도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새머리로 뭐 따라 해갖고 뭐 된다 그렇게 저는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에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은 이제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충당을 그 하려고 당에서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 좀 많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도 펀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펀드 모금을 통해서 좀 깨끗한 정치를 바라시는 이런 국민들께서 좀 소액이나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오늘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푸시도록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외신기자클럽 토론회를 기자회견이죠? 예. 보니까 영어로 모두 발언을 하시던데 영어는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셨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제가 그때 뭐 막 언어를 많이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방학 때도 따로 공부하러 다니고 또 외국인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던 퍼스트 레디 역할을 제가 대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의 그 귀빈들, 그 국빈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어머니가 하시던 역할, 이렇게 많은 외국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 외국어 공부한 것을.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도 또 틈틈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소문에 뭐 영어 말고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신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불어도 제가 공부를 했고 스페인어도 했고 또 중국어도 그거는 제가 독학으로 했습니다. EBS 그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게 외국 가가지고 좀 보람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암만 해도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참 친근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탕자쉔 국무위원께서 항상 중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와서 여기 구경할 때도 많고 좋은 데 많은데 한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가라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국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유 제가 그렇게 좋은 팔자가 되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국 분들은 웃고 같이 방금 그 말씀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 我哪里有这么好的运气呢?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BS 김주명 부장. 네. 좀 전에 사실 소통 얘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서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사실은 소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예를 들면 젊은 층을 만나고 서민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발표 때 당내 핵심 인사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후보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측근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당 대표일 때도 항상 의총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거기서 토론을 해서 거쳐서 결정을 했고 또 지금도 이 소통하는 것을 갖다 중계방송 하듯이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갖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라든가 뭐 그 당내에 그렇다고 뭐 150분이면 150분 전체에 다 묻고 그럴 수는 없죠. 또 그 당시엔 당 대표 할 때와 또 후보일 때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입장이. 제가 뭐 의총을 소집해서 열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거는 또 모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토론하자 이럴 또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또 저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 쇄신 위원회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 핵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듣고 쭉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역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제 제가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의견이 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가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 측근들에 둘러싸여서 좀 의원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직원하기 어려운 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배들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데 박 후보 취재가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청와대 들어가게 될 경우 인해장모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글쎄요, 뭐 측근이라는 분이 누구 지금 측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별로 또 얘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측근하고 막연하게 측근, 그다음에 최측근 이렇게 갖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물론 뭐 좀 대화를 더 이렇게 직무상 자주 하고 이러는 분들은 있지만 제가 뭐 측근이라고 딱 가려놓고 요 분들하고만 끼리끼리 하는 거는 저 자신이 그 배격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또 만나기 어렵다. 제가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그때 이제 후보가 되고서 이렇게 쭉 그 식사도 하면서 만났는데 뭐 얼마나 그 활발하게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뭐 저도 뭐 제 속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건지 좀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어요. 네. 그 아니, 한 번은 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제가 상당히 억울하게 된 문제인데 저하고 뭐 통화도 안 되고 뭐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보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면 제가 꼭 받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건의가 오면은 제가 또 전화라든지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전화해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는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꼭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아니 제가 맨날 전화 받고 또 건의가 오면은 항상 답도 드렸는데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보도가 잘못 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만 억울한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YTN 상부장. 예,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공동 캠페인까지 벌여가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굳이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야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여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현수막 많이 보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오후 6시 종료 되는 투표 시간이 오후 6시 종료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렇게 내걸린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명백한 거짓말 아니에요.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6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투표 시간이 더 길다. 그러지만 그 나라들은 그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뭐 예를 들면 투표하는 날을 휴일로 했다는 나라들은 또 우리나라 12시간인데 1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투표 시간이 또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종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고 또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까지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치학회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야당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할 시간이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명분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했을 때 오히려 투표 시간 연장은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느 곳에서 가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58%인가 하여튼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상당히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이나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투표 시간 연장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그때 두 번에 어느 한 번이라도 이거 우리가 하자, 연장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이거 연장을 해야만 그 투표율을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정말 그 거짓말로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 간에 어떻게 하면 참정권을 더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면 합니다. 자, MBN 최 부장. 네, 정치 쇄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쇄신이 경제 민주화와 함께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구태가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듣기만 해도 좋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치 쇄신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국회 우리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그 어떤 뭐 국무총리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주고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선거구 획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면 아마도 게리맨더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부작용이 생기니까 전부 외부 인사가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득권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그 공정하게 우리도 정치, 그 국민을 위한 삶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가는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부패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지요? 예, 반드시 고리를 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임기 말만 되면 똑같은 그 현상을 지금 몇 번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그게 저의 단단한 각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상설 특검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네, 마이크를 KBS 정부장께 넘깁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지난 그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 여러 차례 그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고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지난 9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입장을 이렇게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고초를 겪었던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거듭 사과를 드렸고 이제는 이렇게 그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서 그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이렇게 호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의 그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또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후에도 그 대통합국민위원회는 계속 임기 내내 그 지속되면서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천의 문제가 있는데요.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지난번 박 후보께서 그 최필립 이사장이 그 사퇴를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맹쾌하고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최필립 이사장은 그 보면은 거의 잠적 수준으로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있고 입장은 전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그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박 후보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10월 달에 제가 정수 장학회와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또 뭐 사실 제가 거기에 뭐 그 관여 뭐 어떤 건의를 하거나 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장학회가 그 정쟁의 그 중심에 서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명칭 변경을 그 포함해서 뭔가 그 국민들의 의혹을 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방안을 좀 장학회 스스로 좀 내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요청을 다시 거듭 장학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SBS 민부장.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명은 바뀌었지만 그 새누리당이 배출한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당원입니다. 그 현 정부의 공과를 다 떠안고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실 텐데요. 박 후보께서는 현 정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새 정부가 뜨면 그 관행적으로 이전 정부가 해왔던 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집권하시면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역대 정부, 또 지금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잘 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또 역대 정부가 뭐 그 외국과 추진했던 일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파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국가 신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존중하고, 또 잘된 거는 계승하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고쳐 나간다. 그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현 정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시대적인 그 요구가, 과제가 지금 정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5년 전에 시작했던 정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어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그런 발전을 더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적 자본이나 뭐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또 이런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 정부는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또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더 어떤 좀 진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든지, 그래서 시대적 과제가 달라졌고 또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강정책도 지난 비대위 시절에 확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경제 민주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그 어떤 고용률, 성장보다는 고용률을 국정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든가, 이렇게 많이 그 앞으로 그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버스업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가 해제를 했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통과하고 상정되고 통과함에 따라서 그런 뭐 명분을 삼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너무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 후보의 생각 어떻습니까? 좀 이 부분은 버스 업계도 있고 택시 업계도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 어떤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그 이해가 결려 있는 업계들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덜커덕 해놓은 것이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돼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좋은 예인데,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MB의 최 부장.
네, 경제 민주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개발 초기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제시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 최종 공약 발표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이었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그리고 대기업 집단법 제정, 그리고 중요 경제 사범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재벌 개혁 정책이 후퇴했다, 그리고 빈 껍데기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식 경제 민주화를 새롭게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지요? 오히려 어떤 경제지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단에서 내놓은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내놓은 그 경제 민주화 이 정책이 겉으로는 뭐 좀 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거, 또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민주화냐 하는 데에 가장 가깝다, 이런 그 평가의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실천하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는 어떤 증오심에서 막 어느 곳을 타도를 해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상생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이런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야만 그 소상공인이나 또 경제적인 약자들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신명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을 하는 거지,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그 희망차게 활기차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경제 민주화, 공평하고 투명하고 그 공정한 시장의 틀, 이거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어떤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대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월한 지위를 남용을 해서 대주주가 예를 들면 사익을 아주 과도하게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근절을 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력한 그 정책적 대안들이 이번에 거기에 다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YTN 상수정 부장.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NLL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께서 이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한 한 발언은 없었다. 그리고 그건 현 정부의 고위층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박 후보가 사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NLL 제가 목이 어떻게 자꾸 잠겨서요, 죄송합니다. 그 NLL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북한은 이 북방 한계선, 우리 영토선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지난 참여정부에서 그 북한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거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뭐 서해 그 공동 어로 수역에 대해서 좀 논의할 의향이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NLL을 인정하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저를 비판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 하고 저를 비난을 했어요. 저는 또 의심이 드는 게 도대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눴길래 그걸로 제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왈가왈부하면서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당당하다고 한다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거를 공개를 해서 딱 보면은 뭐 더 이상 이것 갖고 세상이 시끄러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거를 당당하게 공개를 해서 밝히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기자클럽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도중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곧 점심 시간이 됩니다. 근데 식당가에 가보면은 뭐 너도 나도 이렇게 원조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거 원조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이 아니라 진짜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당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변화, 쇄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또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변화 또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끄는 변화를 꼭 이루어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그런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초청 토론 1시간이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대선을 앞둔 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나와주신 박 후보와 패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